가업승계 계획서 작성 방법론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는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가업승계와 가업승계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론을 함축적으로 제공하는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 정의를 내려봅니다. 가업승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봅니다. 가업승계 계획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해봅니다. 개념 정의를 한 이후에 가업승계 계획서 작성론 수강 전과 후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수반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가업승계 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에 따라 가업승계 계획서의 구성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업승계 계획서 작성론의 목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업승계란 무엇인가? 본 강의의 목적 부분에서도 보았듯이 가업승계의 영역과 순서를 확인하고 가업승계가 이런 것이다 라는 이해도를 높이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업승계 계획서를 작성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적어도 저는 본 강사는 가업승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제를 깔고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가업승계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출간된 가업승계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서구적 산업이 가장 빨리 시작된 나라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기업의 업력이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한국보다 먼저 제기되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기업도 많고 3세, 4세 승계는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이 회사들의 경험을 담은 책들이 일본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가업승계란 바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이 약간의 추상적일 수 있는 이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영학에서는 3M이라는 단어로 기업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즉, 사람,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자금 및 재무의 3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곧 기업의 사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기업의 돈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가업승계입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란 중소기업의 특성상 오너 중심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 오너 경영자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기업을 차기 경영자인 후계 사장에게 맞추는 일종의 튜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맞춤의 조정이 잘 될수록 바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맞춤의 조정이 잘 될수록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업승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 오너 경영자의 부재를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현 오너 경영자의 스타일과 취향에 맞춰 진행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업승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오너 경영자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물려받을 다음에 올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업승계입니다. 그 후계 사장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기업을 맞추는 과정이 바로 가업승계입니다. 가업승계는 자녀가 후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 승계의 방식은 불가피한 면도 있고요. 장점이 극대화되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계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기업의 사람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자금 구조를 맞추는 과정, 이것이 바로 가업승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업승계란 기업을
후계자에게 맞춰 3M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현 오너 경영자가 만들어 놓은 기업에 사람과 비즈니스 모델과 자금을 기반으로 후계자가 진행하는 제2의 창업이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후계자가 현 오너 경영자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다 라고까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업 승계는 기업의 3M 요소에서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메이커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 산업 생태계의 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산업 생태계 안에서 어떤 특정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 전체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이해하고 시작합니다. 사내외에 자타가 인정해주는 우리 기업만의 강점, 그 강점을 계속 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매 측면이냐, 비즈니스 모델의 측면이냐, 자금 구조의 측면이냐라는 각 부분에서 강점을 확인하고 그 강점이 계속 더 강화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짜고 계획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업승계라는 겁니다. 반대로 현 오너 경영자 당대에서 이룩한 성장도 대단하지만 좀 더 성장하지 못했던 어떤 장애, 어떤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바로 가업승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청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그 하청기업이 안고 있는 어떤 약점이 지금까지 성장의 한계였다면 후계 사장의 시대로 승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혹은 승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 제품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그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업승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모델, 머니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파악하고 이것들의 각 부분을 후계자에게 맞추려고 하는 과정이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업승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과 각 영역의 요소에 대한 혁신과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계획적인 진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승계는 별도의 그 어떤 프로젝팅과 동시에 기업의 업력이 쌓여가는 그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경영행위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사람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기업의 자금과 재무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을 100년 기업이 되도록 만드는 일로 접근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계획된 과정이 바로 가업승계라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 때 바로 원활하고 원만하고 안전하고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업승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세무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보험회사 FC의 납세 재원 마련이나 회사 가치를 낮추는 일로 해결되지 않겠죠. 사내 전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전체에 대한 현황과 개요를 알지 못하면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달라는 대로 전문가들이 자료를 주다 보면은 회사의 승계 담당자 일이 중복되고 너무 힘들겠죠.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미리 설계 도면이라는 것을 작성해 놓고 토목, 건축, 외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전기 등등의 전문가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할 때마다 동일한 사전에 작성된 설계 도면을 보면서 하나의 완성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처럼 가업승계 또한 승계 계획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들어올 때 초기에 작성된 계획서를 공람을 하고 공유를 할 경우에 좀 더 빠르게 그 전문가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자기가 맡은 순서의 일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가업승계란
승계 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영역에 대한 할 일을 정하고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가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승계 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업 승계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계획서까지 작성해서 진행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본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업 승계를 소곤소곤 진행해야 되는 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가업 승계를 좁게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 재산인 기업의 지분을 절세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로 가업 승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대놓고 못하는 거죠. 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의미가 있고 그 회사 내에 있는 종업원이 함께 생계를 유지해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적인 목적,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과정으로 승계를 정의해서 진행하다 보면 가업 승계는 기업의 존속과는 동떨어진 일이 되고 맙니다. 지분을 물려줬어요. 근데 회사가 망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절세를 했어요. 근데 기업이 존속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제가 첫 번째 꼽는 관점 변화는 바로 가업 승계 혹은 기업 승계라고 말하는 이 업무가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분을 물려주는 민법적 차원에서의 상속재산 나누기라든가 세법적 차원에서의 상속세 절세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존속하게 해서 백년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는 기업 중심의 가업 승계에 대한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승계의 대상을 바로 이 한 세대 차이 나는 자녀가 아닌 손자와 그 손자의 손자까지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확장을 기대합니다. 연장된 의미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 이것이 가업승계다라고 정의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의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모든 게 집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최소 100년 가기를 목표로 가업승계를 하려 하면, 즉 기업이 100년을 가려면 최소 4세대가 거쳐가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장수 DNA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3세대면 되겠지만 최소 4세대가 회사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시점까지 가야 기업 100년입니다. 따라서 1세에서 2세로 넘어갈 때가 제일 중요하고요. 1세에서 2세로 승계할 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승계를 진행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기업의 승계 DNA가 형성되고 그러한 기업의 체질이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가업승계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1세에서 2세로의 승계를 진행할 때 승계 계획서를 작성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계를 마치 골프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것처럼 그냥 말로 조언해 주기를 바라고 그냥 와서 잠깐 도와주는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인 작업으로 접근해서 진행을 하면 100년 기업의 업무 매뉴얼이 하나 마련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3세, 4세 승계 때 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식의 작업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협업해서 진행할 일이라는 팀 작업으로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혼자서 하는 일, 즉 현 오너 경영자가 지금까지 기업을 경영해 왔던 것처럼 가업 승계를 1인 집중 경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중소 중견기업은 회사를 현 오너 경영자 혼자 경영해 오셨지 않습니까? 혼자 책임을 지고 회사 돈이 필요하면 개인 재산도 집어넣고 담보로 제공하고 입보를 하는 등 개인 무한 책임을 져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즉 이 거래처와 거래를 틀지 말지 혹은 큰 금액이 드는 공장 신축을 할지
기계를 들일지 영업을 하고 직원을 뽑고 하는 걸 모두 혼자 결정지고 책임져 왔던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오너 경영자분, 특히 창업자인 경영 1세 분들은 가업 승계를 혼자서 하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의 연장선에서 어느덧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돼서 그 소중하게 키워온 회사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왔을 때 또 결국은 자기만의 경험 지식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나 혼자 책임지고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는 일로 접근하실 때 가업 승계가 좀 힘들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위 자식 교육을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하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제3자가 부자, 모자, 부녀, 모녀지간의 관계 사이에서 1대1, 2인 삼각경기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일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당사자들이 진행하기에는 원래 관계, 청소년기에 서로 안 좋았던 일이라든가 혹은 부녀, 모자지간의 좀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 기억으로 형성된 관계가 기업을 100년 만드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게다가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 간의 얽힘까지 생각한다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함께 회사를 키워온 창업 공신에게 이제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우리 함께 회사에서 물러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너 경영자가 많지 않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업 승계란 현 오너 경영자 자신의 부재를 가정해서 뭔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공법으로 처리하는 승계란 차세대에서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갈 그러한 사람들과 그 중심에 있게 되는 자, 즉 후계 사장이 함께 머리를 서로 맞대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실행할 당사자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을 주도해야만 바로 현 오너 경영자의 부재 상황에서도 기업 존속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바로 물려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려받는 사람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관점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 이렇게 너한테 주고 싶어. 이렇게 회사를 승계하고 싶어가 아니라 어떻게 물려받고 싶어?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조건으로 회사를 너 운영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역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만 현대에 와서 세종이 그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조건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바로 선대대왕이었던 태종이 만들어줬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무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세종이 오롯이 왕권을 강화해서 한글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조건을 바로 선대대왕인 태종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럼 태종은 결국 그러한 후세대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에서 정작 본인은 굳은 일을 도맡게 되고 내가 신망을 잃더라도 내가 잃은 신망을 오롯이 다음 세대 왕을 해야 할 세종이 갖게 된다면 나 하나 무너지고 망가지고 내 신망을 잃고 내 손에 피를 묻혀도 난 괜찮아. 이런 태도로 마지막을 일궈냈다는 거죠. 따라서 승계를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물려받는 사람, 다음 세대가 편한 방식으로 승계를 진행하고 바라봐야겠구나. 이렇게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후계자분들이 먼저 보신다면 자연스럽게 현 오너 경영자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강의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 강의를 보는 동안 가업 승계에 대한 관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중심이 나에게서 후계자로 옮겨줘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가업 승계는 세무서가 혼자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금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절세가 가업 승계의 주요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가업 승계를 세무사분들하고 많이 의논하십니다. 혹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모으자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의 금융상품 가입 제한을 받으면서 가업 승계를 함께 의논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진행한 컨설팅 사례입니다. 규모는 1,500억 매출 정도의 업력은 40년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후계자분이 대기업에 근무 중이었는데 그분을 데려오는 일부터가 바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첫 번째 맡겨진 미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계자가 오고 나서야 가업 승계는 시작이 되니까요.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기업을 맞춥니까? 다음 후계자의 개인 성향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후계자로 그 자녀가 아닌 끝까지 반대를 해서 다른 자녀가 후계자가 되면 승계 과정이 또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번을 해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출장에 갔을 때야 아버지의 회사를 들어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후계 사장이 될 분의 배우자와 자녀분과 가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절세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후계자의 문제를 대충 정리를 잘 하고 나서는 진행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주주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타인 주주가 여러 명 있었는데 40년 전에 창업할 당시에 고생했었던 분 중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지만 회사에서 빠지고 주주로만 남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 회사가 100년 가자는 의미에 있어서 현재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기여를 해야 되고 어떤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득 작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동안 1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물론 그 뒤로부터는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된 이후에는 회사가 100년을 지속하기 위한 다음 세대의 먹거리는 준비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처럼 이 회사도 1차 밴드였는데 B2B 영업을 했던 회사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납품처인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 중소중견기업 회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중소중견기업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이 회사가 다음 세대 먹거리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인 대기업은 과연 다음 10년, 다음 20년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걸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후에 중소중견기업은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력업체 협의회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책임자급 연수의 자리를 마련하고 전후방 생태계의 변화와 대기업 및 글로벌 경쟁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는 지점을 읽어내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간을 그 당사에서도 3개월 이상 진행했습니다. 후계자 선정, 이해관계자 대책,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 가업 승계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의 순서는 그와 같았습니다. 가업 승계가 어떤 영역을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다 보면 가업 승계라는 것이 단순하게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세무사와 함께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행 과정별로 여러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관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면 승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승계는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바뀌고 그렇다 보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이러한 협업 전문가들이 공정별로 여러 명 투입되는 과정이다 보니 설계 도면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설계 도면인 승계 계획서를 작성해서 진행하게 되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총괄 관리할 현장 소장, 즉 프로젝트 매니저가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PM 역할을 외부인이 할 수도 있고 회사 내에 임원 중 한 명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 승계란 기업 내에 전략 기획실을 설치하고 승계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각 단계 영역에 투입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4세대를 거치면서 기업을 100년 지속하게 하는 일련의 경영활동. 저는 이것을 가업승계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제안드리는 가업승계에 대한 정의와 가업승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공감을 깊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